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복지, 천국,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던 스웨덴의 총리가 2022년 전 세계 앞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관용과 다양성을 외치던 유럽이 지금 스스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2022년 스웨덴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 천국, 인권 선진국, 그 스웨덴이요. 그 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수업 내용 때문에 길거리에서 참수당했고, 벨기에 브뤼셀의 몰렌베이크라는 동네에서는 유럽을 피로 물들인 테러범들이 줄줄이 배출됐습니다. 경찰도 못 들어가는 노고존, 자기들만의 법으로 돌아가는 평행사회, 수십 년간 관용과 다양성을 외치던 유럽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단 한 나라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오늘 유럽이 애써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웨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케아, 볼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 맞습니다. 스웨덴은 수십 년간 관용과 포용의 상징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 다양성은 힘이다. 라는 철학 아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스웨덴의 상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스웨덴 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금 스웨덴에는 65개의 취약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중 19개는 특별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쉽게 말해 경찰조차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언론은 이런 곳을 노고존이라고 부릅니다. 노고존이 무엇이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동네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특정 집단이 그 공원을 점령합니다.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위협하고 심지어 경찰이 와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면 그게 바로 노고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자는 44명, 폭발물 사건은 317건에 달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요, 유럽 평균의 2.5배에서 5배에 달하는 총기 폭력 수준입니다. 그러는 이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한 중학교 역사교사 사미엘 파티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파티 선생님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18살 최체첸 출신 난민 청년이 선생님을 살해한 겁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범인은 체첸 출신으로 불과 몇 달 전에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보호해준 사람이 프랑스의 교사를 프랑스의 거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의 법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우선했던 거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실패일까요? 프랑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600개의 모스크가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무부는 이중계 시설이 분리주의적 이념을 퍼뜨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실제로 24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참수당하는 나라,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프랑스가 맞나요? 2015년 파리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130명이 사망한 그 끔찍한 사건, 그리고 2016년 브뤼셀 공항 폭탄 테러 32명 사망. 이 두 테러의 공통점은 핵심 실행범들 상당수가 한 동네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벨기에 브뤼셀의 몰렌베크라는 지역입니다. 몰렌베크의 면적은 약 6제Km에 불과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2.9제컴이니 여의도 2개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서
유럽을 뒤흔든 테러범들이 연쇄적으로 배출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평행사회입니다.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선이죠. 평행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지만 서로 절대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A 사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 나라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반대로 비사회는 같은 영토 안에 살지만 자기들만의 법,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몰렌베크가 정확히 이런 경우였어요. 이 동네 주민 약 69%가 비유럽권 출신이고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상점가에는 아랍어 간판이 질비하고 시잡을 쓴 여성들이 거리를 채웁니다. 벨기에 경찰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일제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심지어 파리 테러 핵심 용의자 살라 데슬람은 테러 직후 브뤼셀로 도주해 4개월간 숨어 지냈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를 찾았는데도요. 결국 체포된 곳은 몰렌베이크에 있는 친척 집이었습니다. 자기가 나고자 한 바로 그 동네에서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친구, 친척, 이웃으로 이어진 네트워크가 하나의 보호막처럼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벨기에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프랑스는요, 스웨덴은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올바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올바음, 줄여서 PC라고 하죠. 원래 취지는 좋습니다. 초수자를 차별하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하게 적용되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인종 차별이나 혐오로 낙인 찍힙니다. 이민자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면 넌 인종 차별주의자야. 특정 지역에서 극단주의가 퍼지고 있다고 말하면 넌 이슬라모포비아야.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더햄이라는 도시에서 1,4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죠.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6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집단의 민족적 특성 때문에 경찰과 지방 정부가 눈을 감았습니다. 14년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요. 인종 차별주의자로 몰릴까 봐서요. 이게 바로 PC의 함정입니다. 범죄를 범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그 사이에 평행사회는 점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유럽 전체가 PC의 톱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 나라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2022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겁니다. 멜로니는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우파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녀의 슬로건은 명확했습니다. 신, 조국, 가족, 메시지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오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살려면 이탈리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멜로니의 여당은 공공장소 안면 가림 금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브르카나 니을 착용하면 300유로에서 3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30유로면 하나로 약 43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프랑스도 2011년부터 부르카 금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최대 150유로, 한화로 약 22만 원입니다. 이탈리아는 최대 벌금 기준으로 프랑스의 20배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법의 실효성 때문입니다. 22만 원이면 그냥 내고 말지가 가능하지만 430만 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안 걸리려 하겠죠. 냉정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평행 사회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건물 임대료, 전기세, 종교시설 유지까지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실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해외 자금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티르키예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유럽에 돈을 뿌리는 이유는 자선 사업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 수출이라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우디는 와하비즘이라는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해석을 국교처럼 따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와비즘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로 삼아왔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유럽 각지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지어줍니다. 건축비 전액 지원, 그 모스크의 이맘, 종교 지도자를 파견합니다. 월급도 사우디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 이맘이 사우디식 교리를 설교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유럽 안에 사우디 분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실제로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슬람 국가에만 1359개 모스크, 210개 이슬람 센터, 2영 개의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선교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750억 달러, 약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3년 유럽 의회는 와하파비즘을 글로벌 테러리즘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중당 부분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극단주의 온상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멜로니 정부는 이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화 충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본의 흐름이 문제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2025년 10월 부르카 금지와 함께 종교시설, 외국자금 투명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와 정식 협약이 없는 종교단체는 모든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은 제한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물이 새면 바닥물을 닦는 게 급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고쳐야 하잖아요. 이탈리아는 바닥 닦기 같은 표면 규제에만 머물지 않고 수도관 자체, 즉 자금 흐름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여당 연립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에서 18세 무슬림 여성이 강제 결혼을 피해 도주했다는 뉴스, 독일에서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딸을 살해했다는 사건,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매년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건 우리 문화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강제 결혼은 우리 전통이다. 처녀성 검사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다. 명예살인은 가족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이면 모두 용인해야 할까요? 멜로니 정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2025년 10월 법안에는 부르카 금지, 종교 시설 자금, 투명화뿐 아니라 강제 결혼과 명예 범죄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 결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강제 결혼은 이미 불법이지만 이 법안은 종교적 강압을 통한 결혼 강제를 별도의 기소 사유로 명시하고 형량을 높입니다. 둘째, 처녀성 검사를 강요하거나 실시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순결증명서 발급도 범죄로 주정합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그리고 타인의 인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탈리아 법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세속 국가의 원칙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 종교가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주의, 정치 이념은 다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약 19억 명이 믿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이는 존중받아야 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또는 정치적 이슬람은 다릅니다. 이건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국가 법체계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부정하고 종교법에 기반한 신정 국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기독교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바탕으로 중세 신정 국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신앙으로서의 이슬람과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 운동으로서의 이슬람주의는 구분돼야 합니다. 멜로니 정부의 법안은 바로 이 구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슬람 분리주의를 타겟으로 명시하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아니라 체제 전복적 이념과 문화적 범죄를 겨냥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대테러 역량은 원래부터 유럽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적색여단 등 극좌, 극우 테러를 겪으며 축적된 정보기관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AIS 국내 정보보청을 중심으로 경찰, 교도소, 정보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2015년 이후로만 수백 명의 극단주의 의심자를 추방해왔습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과 달리 대규모 지하드 테러를 겪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전 예방책 덕분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예상대로 이탈리아의 이런 정책 기조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이탈리아 내 야당도 정부가 범죄 형사적 측면만 다루고 경제적 문화적 뿌리는 방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도 과거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탈리아 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멜로니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이탈리아를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가 먼저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종교라고 선언하며 2021년 분리주의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국 자금 종교 시설 주제, 홈스쿨링 제한, 해외 자금 수령 시 신고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이탈리아의 2025년 법안이 프랑스 모델을 차용했다고 명시할 정도로 프랑스가 이 흐름의 선구자였던 셈이죠. 덴마크는 더 과감했습니다. 2018년 개토 패키지로 비서구권 이민자 밀집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범죄 형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주거 지역의 비서구권 이민자 비율을 10년 내 30% 이하로 제한하는 강화안까지 발표했습니다. EU 사법재판소에서 인종차별 여부 심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크지만 덴마크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파 정부가 들어서며 이민 정책을 전환했고 2025년 11월에는 클란 기반 평행 사회를 조사하는 공식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림자 사회가 스웨덴을 잠식하고 있다고 직접 말할 정도입니다. 독일도 2018년부터 모스크 외국 자금 투명화를 논의해왔고 2024년에는 터키 정보 파견 이만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 혼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세요. 로마는 야만족 침략으로 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짜 원인은 내부 붕괴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체성을 잃고 군대는 이민조 용병으로 채워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결국 지킬 의지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죠. 여기에 칼포퍼의 관용의 역설도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한 관용은 관용의 소멸로 이어진다. 불용적인 세력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 그 세력이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생이 와서 나는 반규칙 다 무시할 거야. 내 규칙 안 따르는 애들은 괴롭힐 거야 라고 한다면 다양성이니까 존중하자로만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건 포용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유럽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을 방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복장, 자유, 문화적 관습은 존중하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리고 외국 세력의 이념 수출은 불어, 국가법 위에 종교법도 절대 불어. 누군가는 우파적 감경책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주권 국가의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많이 다릅니다. 종교적 구성도, 이민 규모도, 역사적 맥락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질문 자체는 비슷합니다. 통합 없이 유인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관용의 한계선은 어디인가? 이탈리아의 사례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탈리아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곱씹어 볼 대목이 남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는 동안 평행 사회는 자라났고 테러는 반복됐고 결국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으니까요.